이번 시간에는 소화와 배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화는 음식물을 섭취한 이후에 음식물 내에 있는 영양분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몸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소화 후에 영양분 위에 남는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나오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 항문까지 전 소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배설은 혈액 내에서 만들어진 찌꺼기, 불필요한 물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될 거고, 배설이 이제 혈액을 거르는 것 위에 어떤 배설이 있는지 아울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로 나누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소화기관을 표시했는데요. 우리가 소화기관 하면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전 과정을 소화기관이라 하고, 그 안에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소화샘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보면은 구강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일단 저작 활동으로 음식의 일부가 부서지고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식도로 넘어가게 되고, 식도로 넘어온 음식은 위장에서 다시 소화가 단백질 위주로 소화가 되고, 이 소화된 걸쭉한 죽 형태의 소화 음식물은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과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이 합쳐진 상태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장에서 이제 지방이 분해되고, 입에서 분해됐던 탄수화물과 위에서 소화됐던 단백질이 최종적으로 소화돼서 흡수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서 나머지 수분이 흡수되고, 직장에서 대기했던 대변이 항문으로 배출되는 과정.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체의 길은 뚫려 있고요. 여기에 매듭만 세 군데 있습니다. 그 매듭을 우리가 항문 쪽에 있는 매듭, 그 다음에 위장 밑에 있는 매듭, 위장 위쪽에 있는 매듭, 그리고 관략근이라고 하는 이런 매듭이 있고, 나머지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뚫려 있다. 자, 소화샘은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검은색은 이제 소화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부터 소화샘은 침샘이라고 하는 것이 입 주변에 있겠죠. 침샘이 있죠. 오다 보면은 소화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 위에 쓸개하는 담낭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 샘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부터 한번 볼게요.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화.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화는 자, 입에서 이루어지는 소화부터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화는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진다. 기계적 소화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저작 활동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또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
화학적 소화는 입안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를 의미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대부분 음식물에 있는 것은 다당류인데요. 다당류를 소당류나 단당류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매개하는 소화 효소가 우리가 아밀라제로 알고 있죠. 아밀라제는 침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저작 활동과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는 입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침입니다. 그래서 침은 하루에 약 1리터가 분비되고요. 침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첫 번째로 당, 단백질, 즉 미끈한 느낌을 주는 당,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입 안에 있는 연 조직을 보호하고 음식물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입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목 넘김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 완충액이 들어있어서 완충, 무엇을 충격을 완화한다는 의미죠. 산성 음식을 중화하는 일을 한다. 세 번째, 침 안에는 항균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항균 요소 중에서 IgA라고 하는 항체가 들어있어서 분비 항체인데요. 분비 항체가 들어서 항균 작용을 도와준다. 네 번째, 직전에 말씀드렸던 탄수화물 소화를 시키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녹말을 분해한다. 자, 이것이 이제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들고 입안이 뻑뻑한 느낌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침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입에서 음식물이 저작 활동으로 잘게 부서지고 아밀라제에 의한 녹말 성분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이제 식도로 넘기게 됩니다. 자, 식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입 끝나는 점에 목으로 넘어가기 전 그 지점을 우리가 인두라고 하는데요. 인우두염 할 때 그 인두입니다. 파닉스라고 하는 요게 인두고요. 인두를 넘어서 이제 후두 그다음에 이어진 게 후두인데 후두로 가면은 그 안에 입에서 목 넘김을 통해서 넘어가는 입을 통과한 음식물은 이어서 인두로 들어가게 되고 인두를 넘어서 후두에 도착하게 됩니다. 후두에는 지금 식도로 내려가는 길과 여기서 표시하자면은 여기가 지금 식도가 평소에는 막혀 있고 평소에는 기도가 열려 있는데 이 후두의 덮개가 후두개라고 하는 후두 덮개가 풀려서 식도를 열고 후두를 막으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목젖 있는 곳이 이제 후두개 식도를 풀고 기도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머리 안에서 지금 음식을 삼킨다 하는 그런 신호가 가야만 이 목젖에 있는 후두 덮개가 후두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먹는다는 신호 없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이미 열려있는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례에 들린 거고요. 이 후두 덮개가 덮어야 되는데 이 속도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움직임이 늦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음식물을 씹고 넘기는 과정을 좀 천천히 해서 식도가 열리고 기도가 닫히고 하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음식이 넘어가야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는 깊숙이 들어가서 그것이 염증을 유발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실수록 씹는 것을 천천히 목 넘김을 천천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후두 덮개는 남자들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데 남자들은 약 90도 정도 이게 모양이고 여성분들은 12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목젖이 남성들은 보이고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도로 들어온 음식물은 식도의 근육으로 가로무늬 세로로 되어 있는 이런 근육,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를 돌림 근육, 가로 근육, 세로 근육, 이 물결처럼 그대로 수축 이완하면서 물결 치듯이 음식이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게 되죠. 근데 얘가 쉽게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걸린 듯하고 한 경우에 주로 식도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경우가 있다. 주로 식도 염증은 위산이 역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고 바로 눕거나 아니면 자꾸 음식물을 일부러 토하는 행동은 바로 식도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이제 음식물은 위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장에서의 소화는 주로 단백질이 소화됩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피는 약 2리터 정도가 되고 위장의 소화는 이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폴리아미노산을 자르는 건데요. 그 폴리아미노산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게 펩신이다. 지금 위장이 지금 왼쪽에 위장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강한 관략근이 밑에 있는데 강한 관략근이 있는 이유는 위장 안이 염산, pH가 2에서 3 정도 되는 염산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 위장의 한쪽 면, 지금 여기에 있는 면을 지금 한번 확장한 것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위샘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상피세포하고 그 다음에 주세포, 염산을 만들어내고 우이액을 만들어내고 펩신을 분비하는 이 세포들이 쭉 이렇게 돌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세포들 지금 노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갈색도 이렇게 있는데 이 상피에서 보시면은 메인은 단백질 분해죠. 그래서 우이액을 분비하게 되는데 우이액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점액, 염산, 펩시노겐이다. 점액은 끈끈하다는 의미인데 염산과 펩신으로부터 우이벽을 보호한다. 펩신이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을 소화하는 것인데 위장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된 그런 근육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역할을 점액이 한다. 또 염산에 의한 부식을 막는 것도 점액이다. 그래서 염산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염산은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꾼다. 여기서 펩시노겐 우이액을 분비했을 때는 펩시노겐이라는 건데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거죠.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꾸는 게 누가 하냐면은 염산이 한다. 그래서 이 펩시노겐은 단백질 분해를 하지 못하는
전구 물질입니다. 막 분비했는데 이미 분비할 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분비하는 그 기관 자체를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비할 수 없는 비활성 물질인 펩시노겐으로 분비한 다음에, 우에 분비된 다음에 염산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꿔서 이제 활동성 있는 효소로, 소화효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유장에서는 펩신이 그래서 폴리펩티드를 올리고펩티드로 분해한다. 폴리는 굉장히 많다. 올리고는 몇 개, 두 개, 뭐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몇 개씩 붙어 있는 자잘한 걸로 잘라 놓는다. 큰 벼 같은 게 있다면 동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물이라 해서 자를 때 이렇게 잘라 놓는 역할을 이 펩신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이벽에 붙어 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 헬리코박터가 위장 안에서 산성 중화 능력이 있어서 염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위벽에 부착돼서 살면서 이 헬리코박터가 위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위벽을 침식시키고 결국에는 위궤양과 위염을 만드는 그런 안 좋은 놈이라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 헬리코박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위에서 소화가 된, 이제 입에서 탄수화물, 위에서 단백질이 뭐 완벽하게 소화된 게 아니라 대충 잘게 잘라진 상태로 이제 소화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그때를 유미즙 상태라고 하는데, 걸쭉한 죽 형태의 소화물이 이제 12지장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2지장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12지장 넘어오면 요 12지장인데, 요 부분이 이제 12지장인데, 12지장이 넘어오면 여기서 무엇이 섞이냐면, 여기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방을 소화는 안 시키지만 지방을 물방울처럼 잘게 부수는 것을 유화라고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쓸개즙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효소와 여기서 이제 산성이었던 염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액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자, 즉 팬크리아스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자라고도 부르고 췌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섞여서 이제 중화된, 산성이 이제 중성이 된 상태로 12지장을 통과해서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소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소장으로 오면 작은 창자를 우리가 소장이라고 하죠. 소장으로 오면 마지막으로 대충 잘라졌던 탄수화물 또 단백질이 분해되고, 완전히 이제 아미노산과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지방이 이제 쓸개가 섞여서 물방울 모양으로 잘게 나눠졌던 지방이 소화가 끝나면 그것을 흡수하는 것까지가 작은 창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 중에서 가장 역할이 많고 큰 소화기관은 작은 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창자 안에서 다 분해되고 잘게 쪼개진 단위체, 지방산, 아미노산, 포도당, 그 다음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가 될 거고요. 이 흡수되는 방식은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바로 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소장 안에 있는 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성 단당류,
아미노산. 요거는 물에 잘 녹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모세혈관으로 섭취가 된다.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의 지방 성분과 비타민은 림프관으로 흡수된 다음에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흡수가 되는데 물에 잘 녹는 영양 성분은 바로 혈관으로,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림프관으로 흡수돼서 이렇게 패킹이 된 다음에 물에 잘 녹는 형태로 패킹된 다음에 다시 모세혈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간단히 한번 다시 지금 소화를 요약하게 되면은 3대 영양 성분이 이제 탄수화물, 녹말 성분,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자, 녹말부터 보시면은 녹말은 침에 있는 아밀레이즈에서 아밀라제라고 하고, 아밀레이즈 영어식 발음 아밀레이즈인데 우리는 그냥 아밀라제라고 했죠. 아밀라제가 대충 잘라 놓는다. 위에서는 얘는 더 이상 소화 안 되고 있다가 이자에 섞인 다음에 소장으로 간 다음에 하나씩 다 짜게지는 이런 모양이고요. 단백질은 입에선 소화 안 되고 위장으로 가서 대충 잘라진 다음에 다시 얘들도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된다. 지방은 쓸개즙이 섞이면서 유화된다. 하나씩 끊어져서 물방울처럼 모양으로 흩어진 다음에 다시 이것이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된다. 그 다음에 여기 소장에서 흡수된다. 자, 여기까지 영양 성분은 흡수가 다 끝나게 되겠죠. 남는 것은 이제 수분이 남습니다. 또 여기서 소화 안 된 것들은 이제 대장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들이 섬유질의 탄수화물류입니다. 섬유질, 식이섬유가.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음식은 여기서 아직 소화 안 된 상태로 대장으로 넘어가고, 대장이 넘어가서 우리 유익균, 대장 미생물이 그것을 먹고 분해해서 또 소화를 돕는다. 어떻게 보면은 그 소화된 대변을 밀어내고 거기서 또 얻지 못했던 일부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몸에 나쁜 것이 대장을 통해서 흡수되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익균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 양분을 조금 남겨서 대장 쪽으로 넘겨야 된다. 이게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음식물 소화가 영양 성분 대부분 이제 흡수가 끝났고, 이제 아직까지도 수분이 많이 담긴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장에서는 큰창자 대장에서 하는 일은 수분의 재흡수입니다. 즉 대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수분이 다 흡수된 다음에,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장에 이제 염증 같은 거 있을 때, 장염이 있으면 흡수를 잘 못하고 그냥 흡수 못한 수분을 내보내기 때문에 탈수, 그래서 몸에서 쓸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여기 보면 대장의 끝에는 이렇게 충수돌기,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죠? 맹장이 있습니다. 맹장. 우리는 맹장이 거의 태화되어 있는데, 초식 동물은 맹장이 이제 크게 되어 있고, 이 안에 미생물들이 살면서 그 우리 소화물 시키는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균들이, 미생물들이 이제 소화를 돕게 되는 거고, 인간들은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대장 안에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죠. 대장균을 포함해서. 이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 나한테 어떤 소화나
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미생물을 유익균, 요새 이렇게 부르고, 그걸 또 방해하고 경쟁적으로 유익균의 번식을 막는 애들을 유해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유익균이 부족할 때 어떤 비만이 오거나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할 수 있다 해서 유익균을 일부러 먹어주는 일을 하죠, 지금. 그래서 유익균을 섭취하는 거, 유익균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 유익균의 먹이에 해당하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하는 역할은 단순하게 소화를 돕는 역할뿐만 아니라 현재는 뭐 정신질환이나 비만과 같은 대사 작용, 또 아토피아 같은 면역 이상,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 대장균들의 역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면 장내 환경을 어떻게 바꿔서 내 건강을 유지할 건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장에서 수분이 다 흡수된 다음에 이제 반듯하게 뻗은 여기가 이제 직장이라는 곳인데, 직장에 대변이 모이게 됩니다. 직장은 대변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상 동물한테만 이 직장이 있고요. 이것은 함부로 버리면은 포식자한테 내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일정량 이제 쌀 때까지 참고 있다가 일정한 장소에 버리게 되죠. 물속에 있는 어류나 공중에 날아다니는 조류에는 이 직장이 없습니다. 내 위치가 노출되는 것과 포식자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아마 직장이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